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전환된 만큼 강풍주의보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은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네.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출장 네. 다녀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벌써 다녀오신 건가요? 못 갔죠.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한번 갑시다. 네. 내년에는 뭐 1년 남았지만. 네, 내년에는 올해 하는 거 보고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을 한번. 일단 그러면 그 가능성을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관전 포인트 헬스케어 이 관전이 제약바이오 이번에는 된다. 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많거든요. 그 첫 번째 실마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가 중요한데 관전 포인트 짧게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인 게 뭐냐면 원래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개막을 하고 첫날에 대부분 큰 빅딜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소소한 딜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빅딜은 없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고혈압 치료제인 싱코어를 인수를 한 게 그나마 좀 큰 딜이었고 이번에 있었던 모든 딜들은 대부분 좀 작은 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었던 트렌드가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 좀 그나마 볼만한 점들은 그래도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직도 좀 적자 기업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고 어느 정도 매출 창출이 바로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인수합병이나 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어떤 기업에서 잭팟이 터질까거든요. 저번 한 달 전에 나오셨을 때는 알츠하이머 그리고 AI 유전자 가위 쪽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보석이 될 수 있는 기업 뭐가 될까요? 사실 뭐 뇌질환 쪽 중에서 뭐 알츠하이머는 3일 전에 레카네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가속 승인되면서 알츠하이머 시장이 어느 정도 개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내 뇌질환 쪽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RNA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바이오엔텍이 AI 기업을 하나 인수하기도 했어요. 인스타딥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AI 쪽에는 그래도 소소한 딜이 계속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이제 국내 관련주가 딱히 없다는 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뭐 알츠하이머 쪽도 정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분야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고 이제 후발주자들한테도 기회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12월에 좀 임상 후기 단계에서 좋은 임상 결과가 나왔던 것들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약이 없는 분야에서 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바이오가 되게 좋아요. 네, 뭐 알츠하이머도 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약이 나오게 된 것이고, 뭐 mRNA 쪽도 원래는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항암 백신 쪽으로 개발이 되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mRNA 쪽도 최근에 항암 쪽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만간 좀 항암 백신에서도 상용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mRNA 쪽도 항상 지금 딜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까 뭐죠? 레카네맘? 네. 레카네밥. 예. 네. FDA 가속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이게 뭐 작년에도 이제 아두카누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가속 승인이 나긴 했었는데 이제 부작용 이슈도 너무 심했고 그렇다고 뭐 효능이 그만큼 좋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두카누맙은 좀 실패작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이제 아두카누맙을 개발한 바이오젠에서 두 번째 치료제를 개발한 것이고 이번에 승인이 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상반기쯤에 이제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맙도 승인 결과가 나올 것 상반기에? 같아요. 그래서 도나네맙의 결과도 이제 후발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 등재가 될 것이냐. 네.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들이 연간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은 건데 연간 3천만 원 이상을 낸다라는 거는 조금 힘들 것 비싸죠. 같거든요. 예. 그래서 보험 등재가 될까, 이제 커버가 될까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국내에서는 사실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할 거야 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고, 관련해서 이제 뭐 혈액 진단을 한다든지, 피플바이오 같은 기업은 혈액 진단을 하고요. 이제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질환에 있어서 제일 좀 한계점 아니면은 이제 벽이라고 불리우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줄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계속해서 상용화가 되게 되면 이게 다 항체 치료제거든요. 이제 항체 의약품 시장에서도 좀 성장성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언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죄송해요. 아니요. 보험 등재가 된다라는 거는 보편화가 더 빨리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알츠하이머 시장이 너무나 크고, 맞아요. 지금 전 비싸고. 세계 너무 비싸고 고령화가 지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맞아요.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 등재가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까지 올 기회가 좀 높을 있다. 것 같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하우스에서 다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왜냐면 뭐 지금 당장 뭐 몇 조씩 팔릴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하우스가 가능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들이 조금 더 시장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레카네밥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관련주들이 있었거든요. 뭐 메디프로는 상승에 동성제약은 또 하락을 해서 그 안에서도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구별을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은 아예 없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게 좋을 것 이게 같습니다. 답이네요. 아예 없다, 아직은. 네. 그러면 투자하지 말자.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움직이는 건 그래서 다르니까. 근데 사실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할 만한 게 ABL바이오가 좀 대표적이고, 이제 말씀해주신 메디프론이나 피플바이오까지는 이제 많이들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ABL바이오는 아직까지는 파킨슨 치료제로 라이선스 딜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쪽에서도 이제 뇌혈관 장벽 플랫폼을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뇌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료제들은 부작용이 지금은 아직 심해요. 부종이라든지 출혈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서, 이제 에이블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혈액 진단도 결국에는 이제 건강검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때 뇌스캔까지 가야 되기는 하지만 혈액 진단을 하고 뇌스캔을 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뇌스캔은 이제 국내에서는 뭐 6, 70만 원 정도긴 하지만 해외에서는 뭐 600만 원, 7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혈액 진단으로 뭐 수치화해서 일단 갖고 있는 게 중요해질 것이다. 그럼 이제 혈액 진단도 항상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확장될 수 있는 시장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R&D를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이 많이 말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이오 전반적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주가까지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사실 돈이 없으면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연구개발을 할 수 없으면 바이오텍으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좋은 회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은 결국에는 데이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기술이 저는 없다, 데이터가 없다 해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자금 조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임상이 실패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에 안 될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어느 정도 그게 옥석가리가 된다면 저는 뭐 좋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은 좋은 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인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뭔가 유동성 위기 이런 부분들이 한바탕 좀 1년 정도 지나갔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자금을 펀딩 받은 기업들은 소위 말해서 돈이 갔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가 올해는 진짜 드디어 좀 올라가 보자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기대감에서 어떤 포인트도 뭐 신약이 출시된다면야 뭐 그야말로 금상첨화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항암제가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크잖아요. 네. 시장이 가장 크고 치료제가 매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항암제에 있어서는 좀 신규 기술을 접목시킨 항암제가 출시될 때에 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mRNA 쪽 임상 후기 단계 데이터들 잘 나오면 그게 이제 바이오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약이 없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약이 나오기만 해도 그게 이제 결국에는 바이오를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분인데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올해 뭐 2개 정도는 승인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점. 거기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인 내쉬도 아직 치료제가 없거든요. 내쉬랑 알츠하이머에서 올해 둘 다 만약에 약이 나오게 된다면 원래 약이 없는 분야에서 약이 나오면 바이오가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에는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상반기까지는 사실 매크로적인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안 좋은 이슈가 나오면 반응을 좀 안 좋게 할 것 같아서 좀 리스키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이렇게 약이 많이 나오고 지금 빅파마들 돈이 많아서 인수합병을 12월부터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뭐 바이오 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좀 자금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또 아직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이 국내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기업처럼 저희가 M&A에 나설 만한 역량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CMO랑 CDMO 기업들은 돈을 너무나 많이 벌고 있어서 지금 당장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CMO, CDMO 같은 기업들은 어차피 그냥 공장을 사거나 좀 바로 매출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인수합병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용화된 파이프라인이 있거나 완전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걸 이제 빅파마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사실 그런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이제 뭐 M&A를 하기까지는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기업들이랑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큰 괴리가 없거나 좀 신규 기술들인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라이선스 딜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라이선스 풀리는 약품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좋은? 그런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당연히 올해부터 좀 개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작을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뭐 휴미라 자체는 23조 시장이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6군데 정도에서 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약가가 반 정도로 준다고 했을 때 네. 시장이 23조가 아니라 한 11조, 12조 정도 시장 규모 자체가 규모 작아져 자체가 버리는. 많이 줄어들고 1월에 이제 암젠이 먼저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출시를 하는 기업이 있게 되면 시장 침투율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그래도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제일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뭐 교차 처방 임상도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있다는 점, 그리고 고농도랑 저농도 모두 다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휴미라는 아무래도 고농도가 더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좀 보실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사실 바이오는 변동성도 너무 심하고 지금 자금도 말라가는 상황에서 다른 좋은 섹터도 많은데 왜 굳이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왜 다른 섹터가 아닌 바이오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임상이 진전되면서 임상이 잘 나오게 되면 단계별로 그래도 점프업이 크게 됩니다. 이게 뭐 수주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나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딜이 나오게 되면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2배의 수준이 아니라 뭐 3, 4배씩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바이오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걸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일 커지는 시장이죠. 네.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리고 약이 없는 분야가 아직도 너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빼놓고 갈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항상 같이 보고 성장을 좀 같이 하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는 단순히 사실 기업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도 옥석가리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